이 앞 슬라이드까지 교과목 소개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도체 최신 동향과 전망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슬라이드부터 반도체 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어서 반도체 소자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다양한 제품들에서 반도체 소자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제품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핸드폰, 디지털 TV, 자동차죠. 이 각각의 제품에서 반도체 소자는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 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핸드폰의 경우 AP도 반도체 소자가 되겠고 AP는 컴퓨터로 치면 CPU가 되겠고요. 그 다음 PMIC, 파워 매니지먼트 IC 그 외에도 GPS, 낸드 플래시 그리고 SD램 그 다음에 파워 앰프 그 외에도 통신을 위한 모뎀이라든지 트랜스리시버 등도 다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디지털 TV도 동작을 위한 스위치, 회로들이 여기 존재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각 화면의 밝기와 조도, 명암 대비 등을 조절하는 IC 칩들이 다 반도체 소자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오디오나 내비게이션, 비디오 시스템 이외에도 에어백이나 ABS,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 이외에도 자동차에도 컴퓨터의 CPU와 같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서 컨트롤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도체 소자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반도체 공정 기술은 10마이크로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2010년대에는 거의 10나노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계속 줄인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해서 이 반도체 공정 기술의 사이즈는 소자 사이즈랑 직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서 소자 사이즈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 사이즈를 줄이면 소자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소자 개수도 많아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마이크로 공정과 10나노 공정을 비교해보면 같은 공정으로 같은 면적에서 소자를 제작했을 때 10마이크로랑 10나노는 1000배의 차이가 나니까 같은 면적에서 1000배 많은 소자들이 제작이 되게 되고 1000배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50, 60년간 반도체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반도체 공정 기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각 시대별로 어떤지 좀 구별을 해놨는데요. 1950년대에서 70년대는 트랜지스터 시대, 그러니까 단위 소자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한 시대가 되겠죠. 라디오라든지 흑백 TV, 워크맨 등을 개발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1980년대에는 IC 시대,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시대라고 해서 한 칩에 트랜지스터 몇 개를 넣어가지고 소자를 만든 후에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PC라든지 비디오 테이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VLSI 시대,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시대라고 해서 이 한 칩 안에 수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서 이제 칩을 만들고 이것들이 각 제품에 활용이 되는 거죠. 핸드폰이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LCD TV, 디지털 TV 등이 중요 제품이 되겠고 SoC 시대라는 것은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하나의 칩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들을 넣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그 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제품이 되겠고 2010년대에는 이게 소자 사이즈가 더 줄어들어서 더 이제 사람과 비슷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이 개발이 되었죠.
여기 D램 기술을 보시면 D램은 처음에 1K로 시작해서 소자 사이즈를 계속 줄여서 현재는 8기가, 아마 지금 8기가보다 더 용량이 큰 D램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즘 뭐 32기가 D램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 용량도 커지고 가격도 싸지는 장점을 가졌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70년대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개발된 후에 지속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64기가에서 20나노였다가 갑자기 V낸드로 바뀌었죠. V낸드라는 것은 낸드 플래시를 아파트처럼 위로 쌓는 형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소자 사이즈를 20나노에서 더 이상 줄이지 않고 좀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위로 쌓으면서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공정 기술 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공정 기술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생산되는 소자 개수는 많아지고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이 이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재미삼아서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는 최근 삼성에서 개발하여 출시한 D램과 낸드 플래시 소자의 공정 노드가 몇 나노인지 한번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조사해보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삼성이 아니어도 되고 하이닉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전 세계 D램과 낸드 플래시 소자 관련해서 1, 2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관련해서 공정 노드가 최근에는 몇 나노까지 됐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소자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우리 생활 주변의 다양한 제품에서 다양한 반도체 소자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세계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21.7% 성장한 4,291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그 요인은 모바일, 통신, 서버, IoT, 차량용 반도체, AI 등의 어플리케이션이 강화되면서 이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계별 소자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2017년을 보시면 2017년은 전년 대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60.8%로 다른 시스템 반도체 및 관계별 소자 시장보다 크게 성장을 했죠. 그 이유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AI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강화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핸드폰이나 다른 여러가지 TV 제품들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칩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죠. 대신 이제 변화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전세계 52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표에서 1위부터 50위까지의 기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2017년 실적 기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랑스럽게도 삼성전자가 최초로 세계 반도체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전체 점유율이 14.5% 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인텔이죠. 인텔은 원래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해 왔었는데, 메모리 수요가 2017년에 급격히 늘면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는 반란을 일으켰었죠. 인텔이 이제 점유율이 14.3%, 그리고 3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6.2%입니다. 그래서 1, 2 기업을 제외한 3위 기업은 앞선 기업과의
점유율 차이가 좀 나는 편이죠. 이 탑 50위 기업 중에서 미국 기업이 24개이고 한국은 달랑 2개죠. 2개고 유럽 8개, 일본 8개, 중국 2개, 대만 6개 기업이 순위에 있습니다.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약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 수도 2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인텔이 점유하는 부분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2012년까지는 일본에 쳐져서 3위를 계속 유지했지만 2013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시장 2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라는 특수한 제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2013년 이전에는 점유율이 굉장히 2위로 우세했지만 우리나라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4위인 유럽과 격차가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액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09년도까지 점유율이 10% 내외를 왔다 갔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하지만 2010년부터 꾸준히 13%대를 유지를 하면서 2013년부터는 15%, 16%, 17% 그리고 2017년에 이르러서는 전년 대비 약 58% 성장한 922억 달러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4.9% 상승한 21.5%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2010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액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13%대를 유지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2007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를 했고 2010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라는 스마트폰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노트 제품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생산액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생산액이 증가했고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3%대로 향상됐었죠.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2013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AI 그리고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버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모리 시장이 급격하게 커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액이 전체 시장에서 점유하는 점유율이 21.5%로 크게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총생산, 고용, GDP 비중, 수출 등의 경제적인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이며 최근 국가 주력 산업인 철강, 자동차, 선박 산업의 경쟁력 저하 속에서도 국가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 내를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1.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장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의 60.7%, 5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출 품목들과 비교했을 때도 국내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설비 투자액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위상과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지위와 위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야별 반도체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시장, 메모리 산업시장에서 각 국가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70.4%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점유율을 보유하는 이유는 인텔, AMD, 퀄컴이라는 우수한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독주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는 상태이고요. 이에 비해서 한국은 겨우 3%라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은 매우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메모리 산업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이 60.7%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27.7%로 시장 점유율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모두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메모리 산업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단 두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두 업체에 의해서 이 점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두 회사 중 한 회사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 4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는데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어서 가격, 매출액 등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로 그림들을 표시를 했는데 원래 반도체 시장 점유율 4위가 유럽이지만 유럽 국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럽은 제외를 했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기준으로 산업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두 개의 회사만이 존재하죠. 메모리 반도체 회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과학 소자인 CIS랑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도 뛰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단 두 개의 회사로 버티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8개 업체가 52건에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이게 두 곳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50건에 있는 업체들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죠. 가장 유명한 회사가 TSMC 회사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메모리 산업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급 인력이라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겠죠.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말로 인공지능 시대라고도 합니다. 즉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기계, 사물, 물체 등이 사람과 같이 행동,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것을 지능화 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혁신적인 반도체들이 요구되게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응용 기술이 각종 산업에 적용돼서 신수요를 창출하고 품목 다양화로 전자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IoT용 센서, 그 다음 AI용 반도체, 여러 비칩 같은 거죠. 그리고 빅데이터에 필요한 메모리들, 차량용 반도체, 바이오 센서, 그다음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등이 주 예시가 되겠죠. 이러한 부품들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외에도 AI나 빅데이터, IoT 데이터들을 연산, 저장, 처리하기 위한 CPU, AP, 메모리 등의 반도체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시장 전망을 봐도 이러한 광개발소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모두 시간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오게 되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큰 지각 변동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기술, 시장, 생태계 전반에 거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직접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정 기술의 사이즈를 점점 줄여서 밀도를 높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어 왔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지능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센서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인 모든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전력, 초경량, 초고속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현재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소품종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대량 생산을 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제품들에 더해서 AI 반도체, IoT 센서 굉장히 많죠.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온도를 체크한다든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이미지 센서라든지 다양한 IoT 센서들이 요구되게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지능형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센서, 연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반도체 요구되겠죠. 그 외에도 AR, VR의 디스플레이 소자, 그리고 로봇에는 센서와 연산 처리 반도체들이 모두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특정 부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반도체를 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변화를 보시면 현재는 개발해야 된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가 존재가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등이 이런 IDM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겠고 팹리스 회사는 퀄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를 제작은 할 수 없지만 설계만 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더리 회사.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뢰를 받아서 제작하는 회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졌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을 협업하고 융합해서 가속화해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팹리스와 종합반도체 회사 그리고 파운더리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협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발달을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제까지 반도체 산업의 기술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도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소자는 1947년 벨랩에서 최초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개발에 참여한 일원은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터 브래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는 오른쪽 그림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팀의 리더였으며 트랜지스터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존 바딘은 이론학자였고 월터 브래튼은 실험학자였습니다. 실제로 트랜지스터를 제작해서 이것이 동작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존 바딘과 월터 브래튼이었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트랜지스터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트랜지스터가 되겠고, 요 밑에 금속 방막이 있고 이 위에 N이랑 B형의 저마늄을 증착시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플라스틱 물체에다가 금속 전극을 양쪽에 연결시켜줘서 소자를 동작시킵니다. 요게 콜렉터, 에미터, 베이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개념이 최초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동시에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도 부서지기 쉬워 보이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일명 샌드위치 구조의 트랜지스터를 고안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개념의 트랜지스터는 1949년 말에 작동 원리를 증명을 했으며 1951년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트랜지스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념이죠.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이 존 바딘과 월터 브래튼보다 더 유명히 알려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트랜지스터의 개발 외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958년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회로를 개발한 잭 킬비라는 연구원입니다. 이 잭 킬비는 민간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기술자로서 일을 했고 1958년 9월 12일에 저마늄 트랜지스터 6개를 이어서 만든 최초의 직접 회로 성능을 시범을 보이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IC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 이 IC가 개발됨에 따라서 컴퓨터, 핸드폰 등 다양한 현재 쓰이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개발되게 된 거죠. 이 잭 킬비도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1947년에 최초로 개발되었고, IC 개념은 1958년, 모스펫은 1960년, CMOS는 1963년, 그 다음에 원 트랜지스터의 D램 셀은 1968년에 최초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 외에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971년에 개발이 되게 되고, 이 1971년부터 LSI라는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게 되죠.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무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수가 있는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칩의 트랜지스터 개수가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1971년부터 2016년까지
이러한 이론이 맞아떨어져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트랜지스터가 10의 6승계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반도체 산업의 기술 동향, 전망,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